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박현욱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국가연구비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연구비 사용 용도, 그 다음에 계상 및 인정 기준, 사용 기준, 사용 절차, 집행 유의사항, 정상 기준, 그 다음에 달라지는 점, 기타 안내사항,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구비 사용 용도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크게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비는 총 10가지 항목, 그 다음에 간접비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비 중에서 연구개발 부담비라는 건 정부 출연기관의 기본 사업에만 해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가지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그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계상 및 인정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비와 간접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과제에서 산출 가능한 비용이고, 간접비는 여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과제에서 산출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비 또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주는 국가 R&D 과제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간접비라고 하더라도 과제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쓸 수 없다는 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환급 가능한 세금이나 주류 등 유용성 비용, 그 다음에 중복 계상하는 거나 기관 내부 거래, 그 다음에 동일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 그 다음에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계열사 간의 거래 비용 같은 것은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선 환급 가능한 세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에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위탁 과제에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계상할 수 없고, 그다음에 환급 가능한 관세 등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 내부 거래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또 가능하도록 풀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별표에 가로 부분에 있는 게 예외적으로 계상 가능한 부분이고, 내부 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동일 법인 내에 사업장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대학의 경우에는 산당과 거래하는 비용도 내부 거래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가 인정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연구공간이나 외부의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도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상 가능한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기관 내에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교대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당연히 산다는 아니고 매점이라던가 식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이 기관 내에 공동연구시설 장비나 공동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시험 분석하는 비용, 그다음에 중앙 물품 창고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부처가 인정하는 비용도 계상이 가능하고, 출연연의 경우에는 본원과 분원 간의 거래 비용도 계상 가능합니다. 그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 관련해서 이제 예시로 단독 판매처를 들어 놓은 것이고, 단독 판매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부처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좀 포괄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해 두었으니, 혹시 전문기관에 오신 분들은 과제별로 특성에 따라서 조금 활용을 해주시고 연구기관에서도 이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에 있는 것처럼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지체상금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연구비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비 공통인정 기준입니다. 우선 연구비 사용은 연구개발 기관 내에 사용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보고서 발간이나 평가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정산 수수료나 공공요금, 그리고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출 원인 행위한 금액 등은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비용들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구비 사용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연구비 카드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더 정산 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카드나 개인이 가진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 출장비에 관해서는 이제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내용을 저희 혁신법 매뉴얼에도 담아 두었으니 혹시 그거 관련해서 증빙이 필요하시면 매뉴얼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나 연구 재료
연구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시고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 재료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활동비에 있는 연구실 운영비 내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설 장비나 재료성인 비용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간접비에도 그런 비목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빈번한 질문으로 이제 소액의 연구시설 장비나 연구 재료는 구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들이 기관별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매 검수를 한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혹시나 100만 원 이하는 구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한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으시면 그거를 활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연구비 사용 기준 및 사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조금 달라서 비영리기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 연구자나 그다음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 함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 지원 인력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비영리기관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영리기관에는 이 근접 지원 인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이제 대학의 전임 교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규정에 있는 내용을 써놓은 건데, 현금 계상이 가능한 교원분들도 있습니다. 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고등교육법의 제12조의 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에서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 그리고 17조의 적용을 받은 겸임 교원이나 초빙 교원 등 이제 필드에서는 비전임 교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계상이 불가능한 교원분들은 이제 이런 비전임 교원분들이나 강사 중에 직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을 제외한 강사 중에 직장 가입자인 자, 그다음에 전임 교원분들은 현금 계상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또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영리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리기관에 소속된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능한 게 원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비영리기관만 계산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한 참여 연구자라거나 아니면 전문 연구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 연구자분들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부터 여섯 번째 동그라미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소유로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로서 부처가 인정한 연구자의 인건비,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인력, 그다음에 대기업의 참여 연구자, 그리고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한 연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실 수 있는데, 인건비를 사용하실 때에 인건비 계상률, 그러니까 총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걸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총인건비 계상률은 여기 보시는 식처럼 1번 인건비 계상률, 학생 인건비 계상률, 학생 인건비 지급률, 그리고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이렇게 네 가지를 합한 개념이고요. 이걸 다 합한 게 밑에 보시는 표처럼 이제 출연연 참여 연구자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 연구자는 연단위 130%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역시 출연연이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연단위 100% 이하, 그 외에 이제 대학이나 기타 비영리기관 중에서 이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그 외 기관들, 그다음에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다 월단위 100%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계상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연구자가 받아가는 총 급여 중에서 해당 과제에서 얼마를 받아가느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계상률을 과제별로 아마 있을 텐데, 과제별로 합한 것들이 다 합했을 때 아까 위에 말씀드린 100%, 130%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인건비 계상률이랑 학생 인건비 지급률은 좀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학생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비통합 계정, 그냥 과제에서 직접 지급하는 학생 인건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학생 인건비 지급률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계상률입니다. 그 네 번째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은 저희가 이제 참여율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은 여전히 조금 참여율의 개념이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연구자가 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고요. 이거는 총인건비 계상률 관리랑 그다음에
연구 수당 계상할 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활용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시설 장비비입니다. 시설 장비비를 계상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구축할 때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축 계획을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억 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이고 1억 원 미만인 시설 장비 구축할 때에는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이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구입 설치 임차가 다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얻어서, 그러니까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구축이 목표인 과제는 과제 종료일까지, 그 다음에 재난재해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가 가능하고, 이때 과제 종료는 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구개발 기관이 생산 판매하거나 아니면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 대차하고 있는 시설 장비, 아니면 과제 시작한 이후에 구입하거나 임차 사용 대차하고 있는 시설 장비는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계상하실 때에는 그 시설 장비의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여야 하고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연도 말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설 장비에 대해서 여러 과제에 현물로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에 계상한 경우에도 현물 계상액의 합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재료비입니다. 연구 재료비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를 하셔야 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검수 완료한 재료는 과제 종료일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현물 내용인데,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 생산해서 자산으로 등록한 시험 제품이나 시험 설비 등은 자산 등록가로 계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입니다. 우선 연구활동비에 여러 가지 세세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지재권의 출원 등록 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의 전략 같은 걸 수립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출원 등록 유지비는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입니다. 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절차 사용 기준을 마련해둔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제를 주관으로 수행하시는 기관이 40%를 넘는 비용을 다른 기관한테 위탁을 그런 용역을 주게 된다면 이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처나 연구기관이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이고,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 분들 만나거나 할 때도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40%를 절대 넘을 수 없는 게 아니니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과제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를 초과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연구기관 분들도 잘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제 협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석하는 회의에서 식비나 다가비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고요. 다들 알고 계실 그 사전 내부 결제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은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안내를 드렸던 자료에 아마 4월 1일까지로 유예된다고 되어 있었을 텐데, 연구기관에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기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많이 주셔서 우선은 12월 1일까지로 유예를 해 두었고, 관련돼서 의견이 더 있으시면은 12월 1일까지 저희 아까 첫 번째 발표 드렸던 행정제도 개선하는 절차에서 이런 의견 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를 이제 사용할 때의 사용 기준은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사용하시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기관 자체 규정이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서 큰 금액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꼭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 중에 이제 취사 선택이 당연히 가능하신 거고, 다만 이제 그 여비 규정이 일비, 식비, 그다음에 실비가 들어가는 교통비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로 혼용을 해서, 그러니까 1비는 우리 기관이 높고 식비는 공무원 여비 비중이 높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거를 혼용하시지 마시고 다 합했을 때 더 큰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랑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의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하실 때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 6월 달에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제는 12월 달에 종료가 되고 이 최소 단위가 1년이라서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뭐 월할 계산이나 일할 계산 하실 필요 없이 그 1년치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크게 뭐 제약 사항이 없고요. 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이라는 것은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용 기기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비용은 협약할 당시에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하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실 운영비 관련해서 소모성 비용, 그다음에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비용 이렇게 3가지인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용품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사무용품비는 별도의 뭐 활용 관리 계획 같은 거 제출하실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모성 비용이랑 사무용품비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종종 주세요. 사실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토너라던가 A4 용지 이거는 사무용품비인가 아니면 소모성 비용인가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뭐 품목 하나하나별로 이거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랑 소모성 비용에 둘 다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무용품비로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기관한테도 공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 지원비라고 해서 참여연구자 학회비나 뭐 그 야근 특근 식대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또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에 이제 사용 불가능한 것들을 제가 나열을 해 두었는데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아니면 과제랑 관련이 없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가하는 비용, 그다음에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 아니면 평일 점심 식대 같은 거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 점심 식대 관련해서 뭐 저희가 질문을 옛날에 받았었는데 점심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저 잘 모르겠고 그냥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웃으신 분들 다 어떤 마음인지 동의하고 저도 이제 관리하실 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관련해서는 이제 그 체재비나 장려금이라고 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급여가 좀 높다 보니까 우수한 분들을 모실 때에 월급을 좀 맞춰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재비도 좀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십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금액이 좀 커질 수 있고 과제의 목적이 좀 그 목적과 그다음에 그 수단이 좀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한 사항을 걸어 두었고 그 지원 요건이라 함은 과제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관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파견 받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걸 다 충족하시는 와중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을 받으시면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 과제 기간 중 6개월과 관련해서 이게 쭉 연속적으로 6개월 있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단계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 그럼 3년 중에 1년에 2개월씩 들어오신다.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6개월이 넘는다라고 하면 충족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 관련해서는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하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밑에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총액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연구기관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계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시작될 때 계상하시는 금액이 이제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정인건비에 인건비랑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라는 게 포함이 되는데 이때 인건비에는 현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현물 인건비도 포함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연구 수당을 계상하고 나서 지급할 때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2명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1명의 연구자에게 70%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종종 질문이 있으세요. 뭐 3년 동안 내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내가 70%밖에 못 가져가는 건 조금 억울하다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 혁신법 모든 프로세스가 다 지금 단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당에 관해서만 뭐 연차로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 과정에서도 또 오히려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 놓은 거고, 사실 옛날에 연차별 협약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뭐 내가 한 1년 동안 하면서 뭐 한 2주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왜 내가 70%?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쪼개더라도 다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 합리적인 기준이 꼭 참여하는 기간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 취지를 좀 잘 고려해 주셔서 네, 과제 수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 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정산할 때 이 금액들을 회수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식처럼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구 수당은 100% 다 줬는데 직접비는 70%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100 빼기 70 빼기 20이니까 10%만큼 회수를 하게 됩니다. 연구수당 지급액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했는데 직접비를 80%를 썼다. 그럼 연구수당 회수 금액은 없습니다.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당입니다. 보완수당은 보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제 그 연구자나 근접 지원 인력별로 해당 과제에 계상한 인건비, 이때 미지급 인건비나 현물 인건비 포함이 되고요. 그 인건비의 3% 이내에서 계상을 하고, 그 계상한 금액은 그 연구자한테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수당은 이제 모든 연구자의 인건비 20%를 다 모아서 그거를 한 개의 통으로 만들어 놓고 나눠 가지는 개념이라면, 보완 수당은 한 개의 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자별로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계상한 인건비의 3%를 내가 가져가는 거고, 그 다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위탁연구비입니다. 위탁연구비는 과제의 직접비에서 위탁연구비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부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랑 동일한 취지로 만들어 두었고, 이 경우도 이제 승인을 받으면 40%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초과를 할 수 있고, 이것도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비를 원래보다 20%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비는 위탁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이제 혁신법이 되면서 협약의 주체입니다. 정부가 직접 그 주관기관이랑 협약을 하는 거고, 공동기관에 협약을 하는 거고, 위탁기관이랑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약의 주체로서 당연히 정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실무적으로 뭐 주관기관이 위탁회계법인에게 같이 한꺼번에 맡겨서 정산을 하고 뭐 그런 실무적인 절차는 이제 뭐 내부적인 절차나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정산의 대상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접비 사용 기준입니다. 우선 간접비는 과제 시작하는 시점,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용할 때에 관련해서는 정부 출연기관은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다른 재원의 간접비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그 간접비 비율 산출할 때에 이제 별도로 제출하는 양식에 구분되어 있는 양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과제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력지원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이라는 걸 사용하실 때에는 연구자나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 연구지원비 중에 그 공동연구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만 사용이 가능하신 비목이고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 장비에 한해서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술용 도서나 뭐 전자정보 구입비, 그러니까 DB 같은 걸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을 쓸 수 있는 연구활동 지원금이라는 세 세목이 있습니다. 연구 지원비 안에. 근데 이건 영리기관은 계상이 불가능하시고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활용 지원비는 그냥 어떤 게 있는지 안내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성과활용 지원비 내에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과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지재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리고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등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할 때의 실사용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비율 산출할 때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구비 사용 절차입니다. 우선 연구비를 사용하시면 사용 내역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통합이지바로나 통합 RCMS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일괄 지급과 건별 지급이 약간 다른데, 일괄 지급의 경우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들로부터 예외가 되는 적용 예외 사항으로는 이제 인건비나 학생 인건비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연구 수당이라던가 뭐 제세 공과금, 정산 수수료 등등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한 비용은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출연 기간 기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별 지급의 경우에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결제 대금이 이체되기 전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사용하기 전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5일 관련해서 뭐 의견을 많이 주세요. 너무 타이트하다, 뭐 조금 놓치면 5일이 금방 지나가는데 너무 이게 좀 타이트한 기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 부도 외부에서 국회나 등등 외부로부터 좀 압박을 받습니다. 5일도 너무 길다, 건별직으로 돌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뭐 대학이나 출연연 분들, 비영리기관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져서 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일을 좀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준수 비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94%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100%가 안 되니까 건별 지금은 100%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위해서 요거 5일도 꼭 준수를 하시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연구비 선집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협약 체결이 좀 지연되거나 협약을 체결은 했는데 연구비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전부처가 아마 제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정부의 예산 프로세스상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협약은 했지만 과제를 수행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용한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나중에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비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분들이 협약한 이후에 과제비가 입금되기 전까지 좀 그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우선 그 승인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협약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그 협약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정부랑 연구기관 간에 뭐 이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혁신법 시행령에서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은 통보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다 통보로 가능하고,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은 통보로 하면 되고, 통보의 방법은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기간 동안에 연구비 총액이 변경되는 거 당연히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나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해 놨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기관 부담 연구비 중에 현금이나 현물 부담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체 기간 동안에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증액이라고 해서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출연연은 아마 기관별로 별도의 비율이 있으실 테고, 그게 없는 비영리 기관은 17%, 그다음에 영리 기관은 1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넘어갈 수는 없고, 최초에 협약할 때에 그거보다 적은 비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은 20%인데 10%로 협약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간접비가 더 필요해서 15%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거지 25%를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영리기간이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브로드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개정을 한 내용인데,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신규 인력에 대해서 현금 계상했던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변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 감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기간의 신규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뭐 부처의 승인 없이도 현금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계상을 해뒀다가 그 현금 인건비 총액을 변경시키지 않고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된다는 것은 원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인력에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설 장비비 변경에 대해서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에 없었던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아니면 계획에 있었던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변경해서 구입하려는 경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구입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도 다 승인이 필요하고요. 시설 장비 구축 자체가 목적인 과제의 경우에는 시설 장비를 계획과 다른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무용품비는 사용이 가능하고 소모성 비용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뭐 사무용 기기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비용, 이거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변경될 때에도 승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다음에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아니면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비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나, 아니면 원래 계상해뒀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당 단계의 직접비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단계 기준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단계 내에서 뭐 단계가 3년 차나 5년 차쯤 돼서 단계 내에 연차가 바뀌면서 다음 연도로 돈이 넘어가는 것, 이것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월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서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 2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단계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연구비를 이월하려고 하시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간 동안에 연구수당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 총액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기간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고, 이 증액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면서 연구수당이 증액, 그러니까 최초에 협약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되는 건 사전 승인 없이 그냥 계획서에 작성하시는 것만으로 그 연구수당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개정에 적립되는 금액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자분들을 모셔오면서 뭐 달러 기준으로 뭐 아니면 그 해당 국가의 그 환 기준으로 그 장려금 같은 걸 책정해 두신 경우가 있다면 환율 변동으로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뭐 별도로 승인 없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입니다. 전문기관들 몇 군데 통해서 받은 것들 중에 가장 불인정이 많이 나왔던 사례를 4가지 정도로 뽑았고요. 첫 번째로는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계상입니다. 이제 위탁 연구개발 과제가 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제들일 것 같습니다. 그 대가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위탁 연구 과제는 성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법상에서는 아마 대가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연구 과제 수행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실 텐데, 이제 그 매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그 위탁연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뭐 장비를 산다거나 재료를 산다거나 했을 때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공급가액만 계산하셔야 되고, 여기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회수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나 면세 과세 구분 기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위탁 연구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가치세법 시행령에 또 부가치세 면세 사유가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가 너무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개별적으로 조세당국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희 부에서도 이걸 좀 일률적인 그 연구개발 국가 R&D에 한정해서라도 좀 일률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조세당국과 또 얘기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으니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해석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조세당국과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수당 초과 집행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인건비의 20%까지 계상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최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저희가 수정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건비가 과맥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도 동일하게 같이 감액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연구비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단계, 정산 단계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집행한 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완전 최초에 계상해둔 그러니까 인건비가 감액되는 걸 고려하지 않고 계상해뒀던 연구수당을 다 집행을 해버리셔서 이제 실집행 수정인건비 20%를 초과하게 되어서 회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것도 과제 운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70% 2명 이상 참여하는 과제에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2명 이상 했는데도 70% 초과해서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수가 많이 되는 사항이니 네,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 집행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 주의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거래 명세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랑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과제를 위해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불법 행위입니다.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저희 정산할 때 인정해 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적 용도의 연구비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출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하고 나서 이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이것도 허위 거래 명세 작성이랑 유사한데 허위 증명 자료를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설명할 때마다 드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에어팟이나 아니면 무슨 그 스타일러 같은 걸 구매를 하시고 과제 수행하는데 썼다 분해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다시 조립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 경우가 있대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웃으시는데 다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항상 모든 연구자분들을 의심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사용하셨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조금 당황할 수 있을 만한, 이게 인정해주기 어려울 만한 것들은 사전에 소관부처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좀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연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과제에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 좀 더 사전에 이렇게 정산의 주체인 소관부처나 전문기관과 좀 스킨십을 하셔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비도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최종 연구 보고서에도 전혀 그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은 용역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연구 보고서 등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외부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회의비 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회의비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산할 때 사실 다 잡아낼 수는 없고 제가 부처들 감사 결과 같은 걸 한 번씩 보는데 보니까 가족 식사비로 3년 동안 2천만 원을 쓰신 분도 계시고 술집에 가셔서 양주를 드시고 양주 그게 또 걸려서 회수를 하시게 된 경우도 있고 정산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잡아내기 어려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제도 이렇게
행정력의 이런 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비 당연히 유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간의 회의식비 사용입니다.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식비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회수 대상이 되고, 외부 기관 참석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외부 기관 참석자랑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돼서 외부 기관 분들은 다 가시고 우리 기관 사람끼리 남아서 밥 먹었다, 우리 회의 외부 사람이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식비라는 게 사실 외국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한국 정서상 뭐 외부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 밥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려야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아주 예외적인 비용인 거지, 뭐 그 연구자분들의 일반적인 식비 충당을 위한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간의 회의 식비 사용. 그러니까 소속 기관을 상의할 수 있겠죠. 뭐 외부 연구자, 외부 인건비를 지급하는 외부 기관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분들이 우리 과제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관기관과 뭐 공동기관 간의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회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소속기관이 상의하니까 뭐 식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는.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부 기관 소속이지만 우리랑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는데 이분이랑 회의했다고 밥 먹는 거 당연히 저희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네, 다만 이제 또 당연히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서울이랑 부산에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과제 진행 단계에서 회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중간에 대전쯤에서 만나서 회의하고 밥 먹었다.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일이 하나하나 뭐 그 소자문대 닥자문대 소자문대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열려 있는 거지 뭐 마음대로 쓰시라고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에 유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비 정산 기준입니다. 우선 정산하기 전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상시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절차이고,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연구비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시점검 제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단계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3년, 5년 이렇게 되면서 담당자가 시작할 때 담당자랑 정산할 때 담당자가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전문기관에서는 상시점검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몰라서 잘못 쓴 건데 실수로 잘못 쓴 게 다 회수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과제가 종료됐다, 단계가 종료됐다 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사용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전문기관이나 부처, 그다음에 회계법인 같은 데서 연구비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부합하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 1항, 그다음에 시행령 20조 1항, 그다음에 별표 2 이런 것들에 있는 사용 용도나 부담 기준 등도 준수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있는 사용 기준들, 뭐 사용 절차들, 계산 기준들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에 부합하게 사용하셨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이나 아니면 뭐 남은 잔액들 이런 것들 다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 대상액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직접비 사용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비 사용 잔액, 그다음에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 위반액, 그다음에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경우에는 간접비 총액에서 간접비 집행 비율 빼기 직접비 집행 비율만큼도 회수 대상액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이 회수 대상액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연구비 회수 대상액에다가 정부 지원금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현물 부담을 하기로 했지만 현물 부담하지 않은 금액, 부족한 금액을 더해서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영리기관은 보통 매칭을 하시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비영리기관은 매칭을 보통 하지 않으시니 그냥 회수 대상액 전체가 최종 회수액이 된다라고 봐주셔도 뭐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물 부담 부족 금액은 예전에는 부족한 금액 전부 다 회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제도 개선을 하면서 그 현금으로 계상한 현금인 연구개발비의 사용 비율을 좀 고려를 해서 현물 부담 부족 금액을 새롭게 산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수를 하게끔 규정 개정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정산을 다 진행하고 나서 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달라지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기관의 파견 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인정을 받으면 파견 비용 다 계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견 비용에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체재비 같은 거, 주거 관련 비용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이 기관 부담금을 부담할 때에 그 기관 부담금 기준도 조금 개선을 해서 부담을 좀 낮춰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리스 관련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증명 자료의 보관 의무를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에도 이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은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또 감사 실무까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감사원이랑 컨택을 하고 있는데, 요거 저희 규정적으로는 어쨌든 완비를 해 두었고 계속해서 과기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정에 아까 사전 승인 사항 말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40% 이상 쓰려고 하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저기 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숨어 있다 보니까 한번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연구비 고시 별지 21호 서식으로 연구비 사용 신청서라고 해서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인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서식도 마련해 두었으니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모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회의비중 식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힘들어서. 그리고 학생인건비 최저 계상률을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는 학생인건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학생인건비 최저 계상률을 도입을 했고, 학생 연구자가 기관에서 수령하는 학생인건비는 40조 4항의 계산 기준의 10% 이상, 그러니까 학사는 130만 원이니까 13만 원, 석사는 22만 원, 박사는 30만 원 이상 계상을 학생인건비가 수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별 기관 계정, 그러니까 그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통합관리 기관 중에서도 기관 단위 통합관리 계정이 있으신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단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요 계산 기준의 20% 이상, 균등 지급액이 2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급 비율 지정 취소 기준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 단위 계정으로 전환하는 요건 중에서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취소하는 기준 중에서 전체 60%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50%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학생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 보충하는 재원으로도 좀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취지이니까 잔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인건비가 혹시 부족할 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용 계좌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비 계좌랑 분리된 별도의 전용 계좌로 이체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요거는 이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서 24년 9월,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3분기까지 조금 이 전용 계좌 관련해서 행정적인 것들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휴면 연구 책임자 계정에 잔액의 이관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휴면 계정의 잔액은 어떻게 넘기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이번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휴면되고 있는 휴면 연구 책임자 계정의 잔액도 이관이 가능합니다. 타 연구 책임자 계정이나 연구개발 기관 계정으로 이관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 책임자 계정의 이체 기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금액의 이체 기한이 과제 종료일부터 30일 이전까지였는데 종료일까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연구비가 입금되고 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이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과제가 연구비가 입금되면은 90일 이내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료일이 있다면 종료일 가까워서 연구비가 지급됐다면 종료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제가 계속 중간중간 이런 질문도 받았다 저런 질문도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문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되게 짜잘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저희 혁신법 매뉴얼이라는 걸 매년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으니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이 매뉴얼을 한번 참고를 먼저 해주시고 여러 가지 Q&A도 다 담아두었으니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연구비 사용 관련돼서 문의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리스의 연구비 사용 관련돼서는
총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조문 해석 요청 게시판이 있고 그다음에 R&D 사업 과제 관리 문의 게시판이 있는데 우선 어떤 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사야 할까요? 뭐 요거는 저희가 뭐 유권 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과제에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그 시설 장비라면 뭐 시설 장비에 해당한다면 시설 장비 쓸 수 있다 정도의 답변을 드리는 거고 진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이 뭐 A라는 물건이 어떤 비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사실 정산을 하시는 주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들어가도 과제 관련성이 있고 그 유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뭐 어떤 비목 분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아이리스에 올리신다면 R&D 사업과제 관리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해석에는 정말 운영하시면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 아마 늦어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가 꽤 많아요 보기보다는. 그래서 네, 이거 최대한 매번 하고 싶은데 요새 또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질문의 난이도가. 그래서 저도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어지고 있지만 항상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네, 이것도 조금만 저희 키스텝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저도 조금만 덜 닥달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참고사항 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